네, 안녕하세요. CR쌤이에요. 오늘은 2020년 또 수학능력 평가 국어 현대소설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자전거 도둑. 여러분들에게 현대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같이 보시면서요. 지금 방식들 같이 한번 익혀가도록 해볼게요. 같이 보시죠. 네. 지금 보면 이건 이제 EBS 수능 특강 현대소설 11강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EBS 연계 지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월서는 16경가라는 고전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계되는 지문은 특히 수특에서도 뒷부분, 수험에서도 이제 2학기의 수능 완성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EBS 교재를 공부할 때 올해의 수능 특강 올해의 이제 수능의 경향을 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성실하게 EBS 교재를 끝까지 다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사인을 좀 던져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능 특강 현대소설 11강 뒤쪽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EBS 교재를 끝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요, 중략 앞부분인데요. 중략 앞부분은 특강에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라고 나왔죠. 여러분 공간이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자,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오고 있죠. 인물이 나오면 동그라미 하시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요, 정보 나왔어요. 중풍으로 쓰러졌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였다? 구멍가게였다. 그러니까 구멍가게는 아버지에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기억 문장 나오고 있죠. 그 구멍가게에 아버지는 굉장히 몰두하고 구멍가게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히 각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이라는 기호 표시가 있으면요. 항상 본문을 읽어가면서 문제를 연결하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억과 관련해서 32번 문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 보기가 서술상의 특징 중에 가장 깊이 있는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도대체 이 보기가 왜 이렇게 깊이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선생님이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 개념들을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기억 문장이 나왔으니까 일단 선택지는 지금 여기서 보고 가도록 하죠. 기억,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이런 문장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서술자가 어떻게 했다? 내면을 설명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서술자가 설명했다는 걸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개념 하나가 떠올라야 돼요. 어떤 개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독자는 어떻게 하냐? 해석을 통해, 그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한다. 다시 말하자면 서술자의 해석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죠. 그러니까 서술자가요. 이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이 각별했다. 이렇게 서술자가 뭔가 아버지의 행동을 그려주거나 또는 얼굴 외양 표정을 그려주거나 아니면 대사를 인용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서술자가 설명했죠. 이 구멍가게가 굉장히 아버지가 몰두했고 그리고 이 구멍가게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이런 게 대단히 특별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독자가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게 1번 선택지였어요. 됐죠? 잠깐 넘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미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어린 나잖아요. 어린 나니까 너무너무 캐러멜이 이제 먹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집어먹었어요. 하나에 2원짜리, 5개 10원짜리였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이게 캐러멜 개수 하나하나를 다 세시고 있는 거예요. 왜? 왜?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고 또 자존심이 각별하고 굉장히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캐러멜 하나를 이렇게 몰래 집어먹었는데 그걸 안 거죠. 그래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게 촥 내리 꽂았단 말이에요. 요런 이제 장면이 하나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 사실적 이해 문제 또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문제 유형. 고전 산문도 그렇고 현대 산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 다시 말하자면 이제 30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적 이해. 다시 말하자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유형인데요. 이 문제 유형을 그냥 이제 본문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문제 유형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려요.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본문을 한번 쭉 읽은 다음에 내 기억에 의지해서 선택지를 그냥 이렇게 칙칙칙 지워버리거나 맞다고 체크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단락을 좀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모니터 안에, 이 화면 안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락을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읽을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읽어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선생님처럼 단락을 좀 끊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락을 끊어놓고 사실적 이해 문제 선택지로 넘어가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거,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여기까지 읽고 나서 여러분 30번, 31번, 32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단락을 끊어서 이렇게 문제 점검을 해나가라 라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30번 문제 먼저 보실게요.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죠? 그런데 3번에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어떤 잘못했죠? 카라멜을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몰래 하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냉장고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구멍가게 아빠가 장사하시는 곳에서 한 일이니까 내가 잘못한 거 맞죠? 아버지가 묵인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셨어요? 모르는 척 넘어가요 라는 뜻인 거잖아요. 모르는 척 넘어갔어요? 아니죠. 여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목덜미에 당수를 탁 세게 때렸잖아요. 그러면 묵인했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31번. 자, 31번은요. 사실적 이해 문제로부터 하나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 이해 플러스해서 그걸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31번의 1번 선택지는 첫 단락과 연결해서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평도치 되지 않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첫 단락에 나왔죠?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했겠어. 자, 어른이 된 나에게 그때 그 구멍가게는 아버지의 생존 이유였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단락이랑 연결해가지고 충분히 이런 감상이 가능하겠다라는 거 우리 확인하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하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두 단락을 묶어가지고 장면 하나를 끊어봤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점검하고 지울 선택지는 지우고 맞는 선택지는 맞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산문을 독해하는 그리고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선생님이 32번에 굉장히 깊이 있는 문학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됐다. 보기가 굉장히 다양한 개념을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자, 32번 보기입니다.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자, 나라는 서술자가 나오는데 성인 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첫째는 서술자가, 이때의 서술자는 여러분 성인 나라는 거 아시겠죠? 성인 나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이 경우 독자는 어떻게 하냐?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해요. 다시 말하자면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설명해 줬으니까 독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둘째, 이 성인인 서술자가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거예요. 묘사. 그러면 독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묘사를 해석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개념 하나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네, 인물 제시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인물 제시 방법이에요. 자, 이 인물 제시 방법이라는 거 소설에서 이 인물은 사건 제시 방법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번 시간에 반드시 제대로 정리를 해놓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고요. 내신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 제시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직접 제시예요. 직접. 누가 직접 제시해 주는 거냐면 여러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관해서 자기가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독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서술자가 말해주는 걸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제시를 서술자가 말하는 거야. 텔링, 말하기라고 얘기하고요. 서술자가 말할 때 해설할 수도 있고 설명한다고 얘기해도 되고 또는 막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이 해주는 게 서술자가 이제 요약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서술자 개인이 자기가 정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주관적 제시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독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냥 서술자가 말해주는 걸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설명이 여러분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선생님이 좀 이거 펜으로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좀 체크를 해서 본다면요. 파란색으로. 여기. 첫째는 하고 나온 부분 있죠. 설명하는 거고 독자는 이해하게 된다. 여기 부분, 요 첫 번째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사실은 뭐였어요?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하게 되는, 흔하게 접하게 되는 인물 제시 방법 중에 직접 제시를 설명하고 있었던 문장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둘째 넘어가 봅시다. 둘째는 간접 제시예요. 간접 제시. 간접 제시는 여러분 서술자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서술자는 뒤로 이렇게 물러나고 인물을 앞으로 등장시켜요. 그래서 인물의 외양, 뭐 표정이라든지 뭐 제스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나 행동을 보여줘. 묘사.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머릿속으로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상이 떠오르게끔 그려준단 말이에요. 또는 대사를 보여줘요. 대사를. 외양을, 행동을 묘사하거나 대사를 보여줌으로써 이번엔 독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물의 외양을 보거나 표정을 보거나 행동이 이렇게 그려진 걸 보는 거예요. 또는 인물의 대사를 봐요.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 제가 말이야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네. 눈물을 왜 흘리고 있을까?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독자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상상도 하고 독자가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서술자는 뭐 해줬기 때문에 그냥 보여만 줬거든요. 인물의 외양을 보여주거나 또는 이렇게 뭐를 뻥뻥 차면서 막 들어와서 씩씩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는 우씨 대박 헐 이런 일이 다 있어 막 이런 대사를 보여주거나 그랬기 때문에 제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는 어떻게 해야 돼? 독자가 다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다? 간접 제시다. 간접 제시는 뭐 하는 거다? 말해주는 게 아니다. 뭐 해주는 거다? 그냥 인물의 외양이나 행동이나 대사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장면을 보여준다. 마치 연극 같다. 그냥 툭 던져놓고 독자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생각해야 되니까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말해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제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직접 제시의 유의어, 간접 제시의 유의어는 모두 암기하라고 그러고 선생님 자주자주 시켜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유의어 암기하시고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가셔야 됩니다. 왜? 수능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수능 보기에 여러분 두 번째 선생님 펜을 또 바꿀게요.
여기 두 번째 파란색으로 바꿔놓고 보시죠. 네, 여기요, 여기. 둘째는 서술자가 묘사하는 거다. 그러면 독자는 해석해야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이 둘째가 바로 뭘 설명하고 있었던 거다, 여러분? 간접 제시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땠겠어요? 고1 때부터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다양하게 적용해 봤던 친구들은 요 보기에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읽어가면서 요거는 인물 제시 방법 중에 직접 제시, 간접 제시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구나. 그러면 나는 관련한 본문에 가서 이게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를 잘 판단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갈 수 있었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잠깐만요. 선생님이 여기 너무 더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가볼게요. 자, 셋째입니다. 셋째. 셋째는 서술자가, 이때 이 서술자는 여러분 성인 나인 거 알고 계시죠? 성인 나인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해서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거예요. 역시 인물 제시 방법으로는 뭐가? 간접 제시가 쓰이고 있는 거죠. 이 경우 독자는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유년의 나는 뭐야? 과거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나잖아. 그 경험하고 있는 나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해진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묘사였기 때문에 설명 안 했기 때문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훨씬 더 공감하게 돼요. 왜? 생생하고 심리까지 제시가 되니까 몰입도가 훨씬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요 셋째와 관련된 개념이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있습니다.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올 때 서술자를 우리가 구분하는 거가 여러분 또 굉장히 중요한 문학 개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다시. 여러분 이 개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보실게요. 네, 자 지우고요. 경험자랑 서술자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경험자는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사건 속에 있는 어린 나예요. 어린 나. 이해되시죠? 그 사건을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어린 나가 우린 뭐라 그런다? 경험자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 나는 어리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뭐 8살 될 수도 있고요. 뭐 6살이 될 수도 있고 10살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 거죠. 뭐 저학년일 수도 있고 막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사건을 주로 관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해석, 평가, 판단 이런 건 좀 미숙해. 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로 이제 성장소설이라고 얘기하는 서술자는 성인인 난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보면요. 어린 나가 나오는데 이 어린 나가 주로 하는 역할이 관찰이다 그 얘기예요. 왜? 미숙해서 판단이나 해석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설사 판단을 한다 해도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판단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독자가 그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읽으면서 이제 미소를 짓는 거죠. 어린 나가 역시 좀 미숙하구나. 요렇게 이해하게 해준, 그래서 더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경험자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어떤 자도 있냐면 서술자라는 존재도 있는 거예요. 이 서술자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현재 기록하고 있는 현재 기록하고 있는 어른 나예요. 어른 나. 이 어른 나가 과거 사건에 대한 해석,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때 해석과 판단은 어린 시절의 경험자가 하는 미숙한 판단이랑은 좀 달라.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과 판단을 가하고 있는 그런 자아가 또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 회상 장면이 있는 소설에서 좀 어려운 문제 유형이 뭐냐 그러면 경험자랑 서술자를 좀 구별해 봐라 라는 문제 유형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기가 어떻게 해놓고 있다? 이런 경험자와 서술자를 구별해 보는 거, 그리고 인물 제시 방법 중에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는 이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 놓고 있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 잠깐만 앞에 페이지 보시면요. 요 기억 문장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그 구멍가게에 대한 옳다났죠?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이거는요. 어떤 서술자가 하는 거예요? 경험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서술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뭐 그라는 사실은 이 좀 거리를 두는 지대명사도 나왔죠. 요거는 서술자가 어른이 된 자아가 생각해 보니까 그 구멍가게 아버지의 자존심이 참 대단했어 라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인물 제시 방법으로는 뭐가 쓰였다? 직접 제시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직접 제시가 쓰였고 그러면 독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 독자는 여러분 써놨죠? 독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서술자가 말해주는 걸, 설명해준 걸 그대로 수용하면 돼요. 이 수용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선택지가 뭐라고? 이해하면 되겠군.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 설명은 맞아.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자, 개념 됐죠? 그리고 이 개념을 본문에 적용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보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본문 넘어가 보십시다. 자, 여기도 선생님이 그냥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어땠냐면 캐러멜 하나 훔쳐 먹은 거 들켰죠? 그리고 당수한테 딱 맞았고요. 막 혼이 나요. 막 혼이 나고 이제 이렇게 뾰루통해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조금 민망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아있는 캐러멜 4개를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판이 게임이 하면서 억지로 내 손에 이렇게 쥐어줘요. 나는 그 무허가 불량식품인 캐러멜 4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니은 문장 여러분 32번. 보기 기억나시죠?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경험자, 서술자가 이렇게 하나로 녹아있는 그런 보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니은 문장에 대한 선택지가 나온 거예요.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묘사,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행위를 묘사했다. 어떻게?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던 거. 이게 뭐다? 행위를 묘사하는 거다. 그래서 묘사하면 여러분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네, 간접 제시인 거죠. 간접 제시하면 독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네, 오케이. 맞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독자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왜 이 4개를 이렇게 잡고 있었을까요?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맞은 게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나? 뭐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진취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탁 당수 얹으니까 그 다음에 한 입에 털어놓고 돌아서 나왔다. 역시 행동 묘사예요. 독자가 여기 안에 담겨있는 나의 주관적인 심리는 판단하고 해석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1번 감상 문제 나왔습니다. 캐러멜을 먹었다고 화를 냈다가 남은 캐러멜을 나의 손에 쥐어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겠어요. 이때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성인 난 거죠. 성인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랑을 표현하기에 서툴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겠어 라는 얘기는 본문에 실제로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해석이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네 그러면 괜찮아 라고 감상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보시죠. 자, 그 다음 장면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나를 좀 데리고 다니셨어. 가게 일을 할 때 좀 짐도 좀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같이 좀 데리고 다니셨어요. 도매상으로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보의 포대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떼러 가는 거죠. 그러면 막내예요. 내가 번번이 아버지의 뒤를 팔을 늘어뜨린 이제 졸졸졸졸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게 그때는 정말 죽도록 싫어서 이거 다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인 나 서술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서술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난 정말 그게 너무너무 그때 싫었어. 어린 나는. 응? 왜 싫었냐? 시장통에서 막 놀고 있던 반 친구들을 만나거나 막 공부하는 아이들을 특히 여자아이들 만나면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어린내가 유년의 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성인인 내가 다시 이렇게 회상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 나온 거죠.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부끄럽고 다른 애들은 놀거나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아빠 따라서 장사 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민망했었겠어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온 거예요. 자, 30번 문제. 적절한 것은 나왔는데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어. 여기 본문 도움 필요했다는 얘기죠.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했다. 네, 여기. 노력했나요? 노력하는 장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어 이렇게 체크하고 가는 겁니다. 31번 감상 문제 나왔고요. 팔을 늘어뜨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나가 시장통에서 반 친구를 만났던 경험이 여기 두 개의 단락 속에 나왔죠. 나에게 궁핍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기억이겠어. 여러분 요게 아마 내면의 상처로 남았겠죠? 요걸 감상한 거예요. 읽어보고 그래 이런 감상이 가능하겠어. 그러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단락을 끊고 가능한 선택지들을 지우거나 동그라미 하거나 하면서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가는 중입니다. 됐죠? 자, 중량 나왔고요. 여기서부터가 수능 특강 지문이었습니다. 연계됐던 거죠. 어느 날, 자, 이제 굉장히 우리 과거 회상의 핵심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도매상에 갔어요.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20병이 와야 할 소주가 2병이 모자란 채 18병만 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여기.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는 난 거죠.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모습을 유년의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내면이 서술되지 않았어. 뭐야? 이거 뭐야? 외양만 묘사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간접 제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직접 서술될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잘 모르는 거야.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요 정도까지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독자는 야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하얗게 질렸을까? 막 충격. 이걸 어떡하지? 라는 그 막 엄청 충격을 받았나 보구나. 뭐 이런 걸 독자가 스스로 해석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고 가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병 팔아봤자 본전치기.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했냐면 내 등을 때밀어서 혹부리 영감한테 보냈어요. 왜냐? 아버지는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말이 어눌하니까 똑똑한 나를, 막내인 나를 이제 혹부리 영감한테 가서 사정 설명을 하게 보냈다라는 얘기까지만 나왔죠. 자, 30번 문제 적절한 것은 아버지 소주 2병을 덜 받아왔다 나왔죠. 여기 당황한 내색 안 했나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럼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나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체크하고 가는 겁니다. 됐죠? 자, 내가 혹부리 영감 도매상에게 왔어요. 뭐하러 왔니? 자, 함경도 방언 나왔죠? 함경도 출신이야. 아버지도 그렇고 혹부리 영감도 그렇고 이 혹부리 영감에게 내가 더듬더듬 자초지정을 말해요. 그러나 나왔으니까 혹부리 영감이 내 자초지정을 자상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설명이 되고 있는지 보세요.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맛박에 눈깔 사탈만한 혹을 만지며 듣던 혹부리 영감이 중풍이 있으셨어. 중풍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기면서 막 예의를 막 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서술자가 혹부리 영감을 그리고 있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여러분 마이너스다 라는 거 읽어가실 수 있겠죠?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는 자꾸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냐? 너 내 눈앞에서 까보이지 않은 거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뭐라고? 네가 내 앞에서 소주를 18병을 갖고 갔다라는 거를 내가 직접 보지 않은 한은 내가 어떻게 인정해? 니네가 20병 가져가 놓고 18병밖에 안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까지 이제 가서 하소연을 했지만 그래 너 자꾸 그렇게 우길 거야? 거래 끊어. 거래 끊어도 좋아.
이렇게 협박성 경고를 했다 그 얘기죠. 아버지는 그렇게 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데까지 봤어요. 자, 이해로 30번 가장 적절한 거. 혹부리 영감은 가게 일로 바빴지만 나의 자초지정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줬나요? 아니죠. 여기 나와 있었죠. 막무가내로 거래를 끊자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X다. 이렇게 정리하고 간다 그 얘기입니다. 31번 감사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혹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 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상대하는 경험이 쭉 나온 거죠.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어린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이겠어. 여러분, 이해타산이란 단어 나왔어. 중요하죠? 어떤 단어입니까? 이익과 손해를 철저히 계산하는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이고 속물적인 태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이라고 말한다. 그럼 누가 굉장히 이해타산적이다? 여러분, 이익과 손해를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인정 이런 거 소용없어.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고 손해면 뭐 얄짤없어 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 누구? 네, 혹부리 영감 나왔죠. 혹부리 영감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경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이렇게 하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리을 나와 있죠. 유년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여러분, 그러면 뭐 했단 얘기예요? 묘사만 했단 얘기죠. 지금 보면 외양이 계속 묘사가 되고 행동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입술이 이렇게 치켜 올라갔고, 그리고 입술이 두텁고, 뭐 침방으로 막 튀기는 그런 행동 같은 게 묘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굉장히 생생한 느낌을 가졌다라는 거 괜찮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혹부리 영감은 큰 특혜를 내려주듯이 거래를 터준다 허락했어요. 그리고 함경도 동양이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 내가 이제 뭐 봐줄 테니까 그냥 가라. 근데 거래를 내가 끊지는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뿌리 영감 뭐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손해는 아버지니까 혹부리 영감이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 너 뭐 와가지고 뭐 무슨 18병밖에 안 갖고 갔다 뭐 이러면 나한테 막 2병을 더 달라 그러는데 거래 끊지는 않겠어. 돌아가. 그냥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결국 아버지는 자기 과오를 인정했고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18병의 소주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아버지. 이렇게 본문이 끝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수능 본문이었어요. 문제 한번 검토하실까요? 자, 30번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혹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뭐야? 거래를 끊겠어. 거래 안 해. 너랑. 아버지는 혹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여기 나왔죠. 과오를 인정하고 결국 그냥 돌아와 버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30번에 1번 선택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락을 끊어서 부분을 매칭하다 보니까 1번 선택지를 제일 마지막에 매칭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답이 있었어.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31번 감상 문제. 4번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이거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이 있어. 이거 우리 앞에서 이미 점검했죠. 5번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은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은 혹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했겠어. 자, 여러분 오타 났어요. 유대감이라는 거. 연대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야. 어깨를 나란히. 또는 손을 맞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가능한 거야? 이거는 같은 처지일 때. 조금 더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동병상련의 처지일 때 사실은 유대감, 연대감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혹부리 영감이랑 아버지가 같은 처지인가요? 그렇지 않죠. 혹부리 영감은 갑질하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철저한 을로 남았어요. 혹부리 영감이 야, 안 돼! 이러면 그냥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감, 연대감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단 몇 번? 5번이 됐다. 자,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혹부리 영감은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유대감이란 단어 잡고
흑불이 영감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시면 답을 쉽게 찾아내실 수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뉘앙스, 유대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유대감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고 그리고 본문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32번 문제 나왔습니다. 보기 참고 아까 이제 경험자 서술자 얘기도 있었고요. 인물 제시 방법 얘기가 있었잖아요. 5번 선택지 나왔습니다. 유년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여러분 요게 1번.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요게 2번. 유년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여러분 5번 선택지요. 3개의 문장이 나와 있고요. 요 3개의 문장을 하나씩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좀 꺽쇠로 끊어가지고, 괄호를 끊어가지고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 문제를 훨씬 더, 선택지를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지거든요. 문장이 좀 길이가 길어진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먼저 보시죠. 유년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미음 문장. 유년나로 시선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선생님이 이미 힌트를 좀 줬어요. 읽어가면서. 여러분, 어린 나가 아버지를 당신이라는 3인칭 극존칭, 3인칭의 극존칭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심지어 어린 나는 아버지라는 표현도 사실은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아빠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때 당시 뭐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언정 당신이란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는 유년나는 아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유년나일 수는 없어요. 성인 내가 하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아들인 내 앞에서 라는 이 표현도 어떤 거예요? 유년나는 이런 표현을 쓸 이유가 없죠. 그냥 나는 원래 아들이니까. 그런데 여긴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사실은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되지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인인 나가 하는 해석이고 판단인 거죠. 그것 때문에 아들은 내 앞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유년나로 시선이 제한되어 있지 않구나. 이건 성인 나이의 서술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경험자와 서술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고 가실 수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됐던 게 뭐예요? 지시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했다? 여러분, 쓰다듬었어, 행위. 눈물 보였어? 표정 묘사. 요거는 맞다. 요거는 오케이. 유년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했어? 유년나의 심리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여기도 틀렸다. 그래서 사실은 1번에서 내가 이걸 잘 못 잡아냈다 그러면 5번에서는요. 요 마지막 문장 가지고도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5번이 답이 된 거죠. 됐죠? 요렇게 해서 세 문제가 모두 다 풀려나갑니다. 네, 현대 산문 읽는 방식 좀 아시겠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라? 단락을 끊어라. 단락을 끊고 각각의 선택지를 매칭해가지고 지울 수 있는 건 지우고 맞는 선택지는 남겨놓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드리고요. 자, 중요한 개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물 제시 방법이랑 경험자와 서술자를 구별하는 것 언제든지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해두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전거 도둑은요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뒷부분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도 나오고요.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던 내가 아버지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아버지의 권위가 어린 아들인 내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 그리고 어린 내가 이것에 대한 복수를 단행하고 그 복수 때문에 흑불이 영감이 죽고 궁금하시죠? 그런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설은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시고요. 개념은 잘 정리해두고 문제 푸는 방식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그렇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